1945년 독일의 마지막 공세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연합군이 양방향에서 베를린으로 진군을 재개하였다. 다시 진격을 개시한 소련의 붉은 군대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해방시킨 뒤 베를린에서 불과 80km 떨어진 오데르강에 도착했다. 독일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소련군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온갖 물건을 약탈해가는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게다가 어린이와 여성들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독일 시민들이 서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이 같은 소련의 무자비한 보복을 두려워한 독일군은 동부 전선 방어에 더욱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결국 미군과 영국군이 비교적 쉽게 진군하고 있을 때 거센 저항에 부딪힌 소련은 진격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격분한 소련의 스탈린이 독일군의 압력을 분산시켜줄 것을 서방연합군에 요청하면서 연합군도 소련을 도울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합동정보위원회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이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을 괴멸시킬 경우 이르면 4월 중순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독일군이 최대 40여 개의 사단을 동부 전선으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병력 증원을 저지시키지 못할 경우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처칠은 짧은 기간에 큰 지원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로 소련의 진격을 돕기로 결정한다. 과거 쾰른과 함부르크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안겼던 융단 폭격으로 다시 한번 독일의 도시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영국은 1944년 중반 논의된 바 있었던 독일 동부 도시들에 대한 대규모 공중 폭격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중 영국 공군의 폭격 작전을 총지휘하는 해리스 장군은 베를린과 드레스덴을 비롯한 동부의 주요 도시들을 동시에 폭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만족하지 못한 처칠은 다시 한번 최우선 과제에 적합한 최적의 목표 도시를 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목표 도시는 엘베의 피렌체로 불리며 작센 왕국의 수도였던 드레스덴이었다. 영국이 본토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독일 도시를 지목한 데에는 영국 폭격기 사령부의 힘을 소련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월 4일 연합국은 종전 후 독일의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미 드레스덴을 최종 목표로 결정한 미국과 영국이었지만 소련의 최종 동의를 얻기 위해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했다. 영국 공군이 작성해온 우선순위에는 교통과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목표에 부합하는 두 개의 동부 도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로 베를린과 드레스덴이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안토노프가 독일의 주요 도로들을 파괴시켜줄 것을 요청해오자 영국의 찰스 포털은 독일이 드레스덴으로 이어진 철도를 통해 증원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소련도 드레스덴 공습 계획에 동의하면서 마침내 연합군의 소련군 지원 계획이 최종 결정된다. 연합군의 목표 도시로 지목된 드레스덴은 독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내륙으로 연결된 2개의 철도와 통신센터 등이 위치해 있었다. 1945년 2월 무렵 이 도시는 소련군을 피해 동쪽에서 피난온 수십만 명의 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건축과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한 곳으로 간주되면서 드레스덴을 찾아온 피난민들도 이곳만은 연합군이 폭격을 가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게다가 드레스덴에 있는 약 2만 6천 명의 연합군 전쟁 보로들이 도시의 방어막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은 독일군은 드레스덴의 대공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버렸다. 결국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이 도시는 연합군이 폭격하기에 최적의 목표가 되면서 폭격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예고하게 된다. (1945년 2월 13일) 무려 800여 대의 폭격기를 동원한 영국의 해리스 장군은 2번에 걸쳐 도심 한복판을 폭격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첫 번째 공격대를 출발시켰다.
영국은 독일 항공방위대를 혼란시키기 위한 교란 작전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공격했으며 적들이 드레스덴 공습 작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영국 폭격기의 목적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독일군은 연합군이 라이프치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라이프치히와 인접한 드레스덴에도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도시 전역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잠시 후 영국 폭격기가 드레스덴 상공의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그제서야 건물 지하실이나 대피소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도시에 건설돼 있던 지하방공호의 규모와 개수는 당시 드레스덴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로부터 약 10여 분 뒤 공습이 시작되고 영국 랭커스터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들이 그대로 도심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영국 폭격기들이 공격한 도심 지역에는 나무 판자 건물이 밀집돼 있어 소위탄의 급속도로 화재가 번져나갔다. 폭탄이 터지면서 산소를 한 번에 소모시켰고 불길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열폭풍처럼 불어닥친 것이다. 최대 1800도씨에 달하는 열폭풍이 도시를 불태우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진避難소에서도 질식사하는 희생자가 속출했다. 폭격은 15분 동안 계속됐으며 드레스덴의 구도심 중 75%를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당시 야간 공습을 감행한 영국 폭격기들이 보다 정확한 폭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기간 동안 꾸준히 개발에 착수해온 무선송 수신 장치 덕분이었다. 오보에는 영국 본토에서 비행 경로와 공습 목표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뒤 공격대 선두에서 비행하는 모스키토에 알려주는 무선 신호 장치였다. 이렇게 정보를 받은 모스키토가 조명탄과 소위탄을 떨어뜨려 목표물을 비춰주면 뒤따르던 폭격대가 수백 톤에 달하는 폭탄을 퍼부어버리는 것이다. 이후 공중에서 지상을 스캐닝하는 레이더 시스템까지 개발됐으며 미국도 유사한 레이더 장치를 개발하여 폭격 작전의 정확성을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이날 영국 공군의 두 번째 공습이 벌어진 것은 적 공습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새벽 시간이었다. 훨씬 많은 폭격기가 동원된 2차 공습으로 피해 복구와 구조 활동이 막 시작된 드레스덴에 다시 한번 큰 피해를 입혔다. 영국은 두 번의 공습으로 모두 2,700톤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했으며 격추당한 랭커스터 폭격기는 6대에 불과했다.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연합군의 공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B-17 폭격기를 동원한 미제8 공군이 주간 폭격으로 드레스덴의 기반 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한 공습을 개시했다. 미군은 드레스덴의 철도 및 교통시설과 군수산업시설들을 파괴시킬 목적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처럼 4번에 걸친 공습 동안 연합군이 쏟아부은 폭탄은 4,000톤에 육박했으며 대부분의 희생자는 영국 공군의 야간 폭격으로 발생하였다. 독일은 전체 사망자 수를 25,000명으로 보고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 희생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공식 사망자 수는 3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시신과 동부 전선에서 유입된 난민 수를 고려하면 최소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드레스덴 공습을 두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게 되며 영국 수뇌부의 감정적인 보복 행위로 벌어진 전쟁 범죄라는 주장과 전쟁 종결을 위한 적절한 군사작전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게 된다. 공습이 끝난 후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는 잿더미가 돼버린 드레스덴을 선전 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들임을 강조했으며 희생자 수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신속한 보복을 약속했다. 한편 드레스덴 공습에서 영감을 받은 미 육군 항공대의 르메이 장군은 태평양 전선에서 대규모 공습 작전을 기획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쿄 대공습의 서막이었다.